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각종 막말과 폭력 집회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가 5번째 만에 경찰 조사에 응했고요.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답니다. 이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과 함께 3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소식 역시 따뜻하고 아주 분석적으로 전해줄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이거 DLF라고 하는데 DLF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는 규제가 다소 느슨해졌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올해 최악의 투자 상품입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 평균 손실이 50%를 넘고요. 최대 전액 손실 봤던 그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최저 60에서 최저 40에서 최고 80%까지 배상토록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했던 제도 개선 초안에는 이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 사모펀드, 신탁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20%가 넘을 수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예상보다 강한 규제에 대해서 은행권이 반발을 했습니다. 은행은 적어도 신탁 판매만 허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네. 금융위원회가 이런 은행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느슨해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또 국민이나 시민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의 이제 고위험, 이 주가 연계 신탁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네. 이 신탁이라는 건 은행이 고객과 1대1로 계약을 해서 고객의 재산을 일임 운영 관리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시장이 꽤 큰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권에서 이 주가 연계 신탁 ELT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5년 동안 판매 잔액이 194조 원에 달하고요. 지난해만 40조 원 넘게 판 효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1%만 받아도 약 4천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확보되는 상품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금융위는 다만 이 발행 규모는 좀 제한을 하겠다. 현재 규모인 40조 이상 상한은 못 팔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상품의 경우에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가 넘는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못 이기는 척 은행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는 퇴색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요.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 그러면서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153개 제품을 분석했더니 13개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계에서는 잇따라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이제 대마 유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폐질환이 의심되는 가약 물질 43개 제품에서 이제 검출된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폐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200여 명,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 수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 적은 양이지만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만큼 흡연자들은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보건당국의 경우에는 폐질환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이제 중단하라라고 거듭 권고하면서 내년 상반기쯤에 가서야
유해성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폐질환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급성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만성으로 나중에 좀 쌓여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미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겨울용품, 이게 또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겨울철 전기 장판과 같은 이제 난방용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 겨울철을 맞아서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 1,200여 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 99개 용품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이 전기 매트와 같은 난방용품 16개 제품의 경우에는 내부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50도 가까이 초과했고요. 또 표면 온도 기준치를 20도 이상 넘겨서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는 전기 찜질기, 전기 장판도 있었습니다. 또 유아용 겨울용품 상당수도 기준치를 훌쩍 넘겼는데요. 유아용 점퍼, 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분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3배를 초과한 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도 기준치의 1,30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명단, 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요. 네. 또 리콜 제품 가운데 사용 중인 소비자가 있다면 제조사,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수리하거나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머리띠도 안전하지 않다니 참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환 5번째 만에 경찰에 결국 출석을 했네요. 11시간 반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전 목사는 폭력 시위 개입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 장면에서는 전 목사의 선동 장면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죠.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봬요. 예. 여기 와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평화나무 이사장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평화나무 기독교 시민단체. 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개신교가 이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기득권, 권력을 쥐려 할 경우에는 이 종교가 뭐 성경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타락하고 결국에는 패망을 해왔거든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개신교가 개신교 위치에 서 있으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불법적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할 목적 또한 그 전초 단계인 가짜 뉴스를 막 유포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불법적 정치 개입과 가짜뉴스 확산을 시키는 이 단체를 좀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어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왜 조사를 받은 겁니까? 그동안 4차례 정도 나와서 조사받아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4번 거부했고요. 5번째 나온 겁니다. 아마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번에도 나가지 않으면은 강제 수사로 이제 들어가서 결국
구속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전광훈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받을 가치가 없어서 안 나왔다 그동안 얘기했지만은 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요.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너무 위중해서 이거를 더 이상 경찰도 좋은 말로 불러가지고 이제 기다리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4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할 수 없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고 해야죠. 있기로 한 3번 정도 강제, 그래요, 맞아요. 3번 정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 강제 수사로 돌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얘기를 소리는 들었습니다. 치셨지만 또 혹시 체포당할까봐 걱정돼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요. 네네네. 지금 김용민 이사장께서 결국 정광훈 목사를 고발한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죠. 지금 정광훈 목사의 혐의는 내란 선동 내란 선동이요. 그리고 네. 폭력 시위 주도,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네. 반국가단체 구성 그리고 범죄 단체 조직 한 6가지 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한 것이 한 5가지 되네요. 아, 예.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기부금품 모집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뭡니까? 네. 그 10월 3일과 10월 9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큰 집회, 집회를 열었잖아요. 예, 그렇죠. 정광훈 씨가. 그러면서 당시에 헌금함을 돌렸습니다. 뭐 본인은 이게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중에 헌금을 받는 것은 뭐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종교를 빙자한 종교 행사를 빙자한 정치 집회였습니다. 관청에 아무런 그 신청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씨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네. 1억 이상의 돈을 그 자리에서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뭐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네. 이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법률가 앞에서 이 법을 논하다 보니까 제가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헌금함을 돌리면 1억 이상이나 거칩니까? 그 상황에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이제 이런 극우적 성향의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네. 씀씀이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원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그렇군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또 그 자리에서 전광훈 씨는 뭐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아니라 전광훈 씨 측은 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헌금을 내시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행사 때 신자들을 상대로 걷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네. 정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두 분 간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 그 아주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도 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신교 단체가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 혐의점과 관련해서 네네네. 지금 한국당의 그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로 이렇게 선출된 이후에 한기총을 예방했는데 한기총은 지금 현재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네. 주요한 유단들이 탈퇴했거나 혹은 행정보류. 그러니까 회원으로 남아 있지만 회비를 안 내는. 그래요? 이름만 올려놓는 네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황인데 그런 한기총의 기독교 사정을 잘 알 황교안 대표가 가서 그렇게 예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광훈 씨 주장에 따르면은 네. 자신이 황교안 대표로부터 집권 이후에 장관직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그런 보도도 한번 나오긴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걸 자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뭐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MBC 취재진이 가서 네. 이런 말 하지 않았냐라고 전광훈 씨한테 물어봤더니 뻔히 영상이 남아 있는데도 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딱 부인을 해버려요. 부인을 해버려요. 영상이 남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광훈 씨가 여러 기도원 집회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이끄는 교회 사랑제일교회라고 동대문구 쪽에 있습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은 통상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내면은 네. 그래도 교회 내 교인 조직이 결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회계 처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감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헌금을 내면 정광훈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게끔 정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걸 깎아서 먹어도 되고 뭐 그냥 교회를 팔아 먹어도 되고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어머나. 근데 이런 정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황교안 변호사였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예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 정광훈 씨가. 그 얘기를 기도원 정광훈 집회 때, 씨가 한 거예요? 기도원 예. 집회에서 그것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자신을 한마디로 아주 우습게 만들었는데 전광훈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 농성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청와대 앞에 정광훈 씨 집회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얽혀서 좋을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예. 근데 이제 뭐 한국당의 또 황교안 대표는 정광훈 씨가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걸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정광훈 씨가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한테 일일이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정광훈 씨가 그렇게 가짜뉴스 자꾸 퍼뜨리는 거니까 하지 황교안 말아야 될 것 대표가 같은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그보다는 훨씬 적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어쨌든 참 정광훈 씨의 이런 행보가 이상하긴 합니다. 네네. 뭐 영상도 있는데 막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더 제가 또 조금 놀랐던 거는 청와대 앞 집회에 예. 범투본인가 뭐 그때 예.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 얼마 전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네네네.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볼 소지가 있어요. 그래요? 원래 목사님들은 긴밀한 관계인 게 아닙니까? 아니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과 예.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믿으니까. 믿고 예.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거는 이단적 주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메시지 계시를 내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씨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는 네. 자유한국당이 더 거세게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았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네.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활동했던 그 신약 시기 그 이전에는 직통 계시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 이후로 예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 승천했다고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믿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직통 계시가 여기서 등장하는 순간 이건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전광훈 씨가 자기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건 이단적 교설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한 그런 거예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전광훈 씨를 따르는 사람들 얘기는 네. 이거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어리광 부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둔하는데 네. 아니 정광훈 씨 나이가 올해 이제 환갑입니다. 환갑 나이에 어리광을 부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네. 사실 우리 김용민 이사장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시군요. 아니, 황교안 대표도 전도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다수의 또 훌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이렇게 의아스러운 발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광훈 씨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평화나무가 또 취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아침에 신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단독 보도한 게 있어요. 그래요? 뭔가요? 정광훈 씨가 12월 2일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12월 2일에 그 청와대 그 집회 현장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네.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네.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참
방송에서 이걸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당히 아주 걸러서 해주세요. 도 넘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 왜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마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내는 에덴 동산부터 사고를 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한다. 집사람하고 상의하다가 신세가 거꾸로 처박힌다. 여자가 하는 말은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을 하더니 여자들은 아주 간교하다. 사탄을 못 이긴다. 목회 세계에서 목회를 전광훈 목사처럼 승리하는 목회를 하려면 우선 사모 아내를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더니 50년 전에도 모이는 교인들이 15명, 지금도 모이는 교인들이 15명.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는가? 사모님이 기침만 해도 목사들이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밥 먹다가도 경기를 벌떡벌떡 일으켜서 신세 망하는 거야.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성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12월 1일에 발언했습니다. 이번 달 12월 1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사실. 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네. 제가 놀래가지고 사실 네. 뭐 말씀을 못 읽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무슨 뭐 근거가 있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 없이 이제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 사회 공동체는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는가? 그렇죠. 목사의 뭐 품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네. 시선 자체가 잘못된 약자를 거냐. 위해서 또 소수자를 위해서 네.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그래야 목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죠. 이야기하고 또 질타도 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에 이런 일부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선명성 경쟁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 또 방송에 써서 죄송하지만 전광훈 씨가 했던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목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그 발언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추종자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하니까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 정광훈 목사가 집회를 할 때 항상 그 김문수 네. 전 경기도지사가 같이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두 분은 그러면?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원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종, 저는 뭐 가톨릭에서 개신교 혹은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시는 분을 개종이라고 보진 않지만 네네. 여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교회의 네네.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현역 정치인 중에서 네. 이렇게 전광훈 목사 교회 교인이 된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누구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오 그래요? 예, 예. 거기서 강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네, 세 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 네네.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도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행사에 자주 모습을 보여. 교인으로서 같이 다니는 거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전광훈 목사가 이런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네. 지지와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집회 때 사람 많이 모으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은 굉장히 보수 정치인들에게 큰 호감을 산 그런데 요인이 아닌가.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발언이나 네네. 행동이나 생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네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집회를 열거나 뭔가 네. 할 때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모인다면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따르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그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또한 줘서? 유튜브 방송도 그러하고요. 네. 근데 유튜브 방송하고 카카오톡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은 이 결국엔 가짜 뉴스에 동화가 되고요. 확증 편향까지 그렇죠. 확증 편향.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항상 진실에 접근하려고 우리가 좀 이탈하더라도 다시 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기능이 또한 이런 이 노력들이 많이 축소돼 있는 것이 아닌가. 소홀히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맞춤형 뉴스 전달이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딱딱 뜨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이제 확증 편향이죠. 그렇죠. 자기가 예. 생각하는 게 뭔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계속 얘기 듣다 보면 또 그 말이 네.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약간 결을 달리해서 그 청와대 앞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이분이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소음이 또 사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공권력의 책무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저희가 또 취재를 했어요. 잠입 네.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나 춥습니다. 그렇죠, 춥고요. 지금. 또 네. 최근에 또 비 내리던 날에는 정말 이게 뭐 그 현장에 조금도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춥기도 하고 예. 화장실 문제도 좀 잘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인근 주택가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음습한 곳에서 이제 볼일을 또 보시고.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하고요.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감기약을 아예 그냥 밥 먹듯이 드시는 분도 많고 신경과 계통의 네. 약을 드시는 분도 저희가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중엔 또 계속 남아 계신 분 중에는 순국결사대가 있어요. 순국 열사대요? 순국결사대. 결사대? 그거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겠다? 희생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몸도 아프시고 상황도 열악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집회를 같이 하시는 이유가 순국 결사를 위해서다. 그런 분들도 개중에 예. 있죠. 한 500명 정도 규모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왜 어떻게 뭘 순국하겠다는 네. 그 것이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청와대를 이제 진격하겠다. 청와대를 진격해요? 예, 진격해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네. 10월 3일 집회를 앞두고는 정광훈 씨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서 그 사도세자를 넣었던 그 뒤주. 예. 뒤주에다 문 대통령을 넣어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져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바꾼다. 이제 교환한다. 뭐 이런.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지난번 인터뷰도 했어요. 그 청와대 근처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네. 학부모 국립서울맹학교. 네. 예. 그 학부모님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음도 시끄럽고 네. 시각장애인들은 또 이제 다른 감각에 의존해서 네. 이걸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신고하고 민원 넣고 이런 사람들을 또 상대로 해서 네.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또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심한 것이 남의 건물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 것이 이제 CCTV에 포착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식재료가 없어가지고 팔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영업을 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빨갱이구만. 나 같은 애국자를 보고 네. 음식을 내놓지 않는 거 보니까 빨갱이구만. 이런 식의 말로 행패를 부린 그런 일도 저희가 취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놀라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 앞에 빌라를 빌렸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밤새워서 노숙을 하라고 하면서 또 본인은 밤에 빌라로 들어가더라.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한번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 가져온 신문 예.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빌라가 한 40여 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곳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45평짜리 45평 빌라와 빌라를? 원룸을 빌린 것으로 네네. 확인이 됐는데요. 이 지지자들은 생고생하고 있는데 노숙하면서. 네. 전 씨는 농성장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청와대 인근에 8명에서 10명 정도 묵을 수 있는 45평형대 빌라와 맞은편 원룸도 빌린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 목사가 실제로 기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추종자들 또 전 목사 대신에 마이크 잡고 막 선동하고 뭐 예배 형식의 집회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묵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은 오로지 일반 교인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좋은 데 가서 편히 주무시면서 일반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희생을 해라 또 이러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지지자들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전광훈 목사님은 워낙 전국으로 다니기 바빠서 여기 잘 못 오신다. 라면서 한량없는 이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2340 쓰시는 애청자분이 네. 저렇게 전광훈 씨가 목사하고 뭐 기독교인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극단적 발언을 하는데 네. 그분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원래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 협회에서는 왜 그러면 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이나 네. 뭐 탄핵 같은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의하기 때문입니까? 이러네요. 한기총이 말이죠. 1989년에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생긴 거냐면 1988년에 그때만 해도 한국개신교 교단연합체는 유일하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NCCK 네. 이것만 있었어요. 네. 이것만 있다시피 했는데 근데 여기에 1988년 2월에 이 88선언이란 걸 했어요. 뭐냐면은 88선언이요. 남북한의 그런 분단을 끝내자 이러면서 남북한의 분단에 있어서 책임이 남북 양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보수 성향의 목사들이 아니 나만이 뭔 잘못을 했느냐 이러면서 따로 교단연합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한기총이고 주축을 이루던 목사들이 대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실향민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한기총은 그 이후 쭉 한국 개신교회의 보수 성향을 대변해 왔는데 네. 2010년쯤에 대표회장 선거할 때 금품이 오가는 이런 선거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살포하고 막 이랬군요. 개신교계의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단체들이 네. 한기총이 이제 끝났다. 역사적 역할 다 했다. 이제 그만 문 닫아라 했는데 네. 근데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 사이에 한기총은 점점 사회적 신뢰는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대표성도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전광훈 씨가 그 한기총을 접수해도 될 만큼 그 위세가 축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전광훈 씨 추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한기총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그 한기총 내부에서도 사실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한기총의 그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이 그런 사람들을 막 잘라요. 해고하기도 하고 뭐 그냥 직을 박탈하기도 탄압하는군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기총이 완전히 전광훈 사조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뭐 정치의 뜻을 품고 뭐 활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자신은 뭐 국회의원이 될 생각 없다, 장관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로서 남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발언을 하다가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예. 조사받을 가치가 없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원래 그랬다가 네. 이제 사실은 어제 조사 받았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조사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만 보면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내란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표현의 봐줘서. 자유는 아닙니까? 예?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그 순국결사대를 만들었고 탈북자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10월 3일에 실제 청와대로 진격하면서 경찰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력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3월 1일에 청와대로 진격해서 끌어내자 8월 15일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광복절에. 예, 10월 3일에도 개천절에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12월 21일 돌아오는 12월 21일에도 청와대로 진격해서 4.19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자 이런 발언을 다음 했습니다. 주 토요일이네요. 그러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했고 네. 유서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서를 받아요? 유서까지 받았어요. 무슨 유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진격해서 총 맞아 죽으면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더라도 예. 난 괜찮다. 예. 내가 열심히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사 결과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좀 종교의 어떤 그런 특수성 같은 것들을 인정해 줘서였는지 많이 봐줬어요. 근데 많이 봐주기엔 너무나 심각하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법질서의 그 기강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의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9744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글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625 쓰시는 분께서도요. 종교인이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죠. FM 94.5MHz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이어지는 4부에서는요. EBS 본의 아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한 주를 마무리해서 오늘 소식 들어볼 건데요. 사실 저는 김대호 기자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연예 전문 기자 이름만 쓰기 싫어요. 시사 전문 기자. 모든 걸 잘하는 기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펭수로 한창 인기몰이를 하는 EBS에서 갑작스럽게 본의 아니 문제로 큰일이 났습니다. 폭행, 성희롱, 특히 30대 성인 남성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15세의 여성 진행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의 방송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00회가 방송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2003년 9월 29일부터 16년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죠? 그렇죠. 2003년에 유치원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장을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희 애들은 좋습니다. 네. 저 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본의 아니에 이제 이 유튜브 방송에서 네. 당당맨 캐릭터를 맡은 코미디언 최영수가 이제 걸그룹 버스터즈 출신 여성 진행자 한이 이 채연에게 네.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을 비롯해서 폭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자세하게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네. 가려지면서 등장을 했지만은 많은 시청자들에게서는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채연 씨가 팔을 이렇게 좀 아파서 만지는 듯한 장면이 그렇죠.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작진은 출연자가 팔을 크게 휘두르다가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있고요. 그렇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10월 3일에 방송됐던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출연자인 이 박동근이 채연에게 독한 X라고 이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또 네. 이제 한 구강 청결제를 거론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네티즌들은 유흥업소에서 쓰는 은어다. 이렇게 성희롱의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갑자기 구강 청결제 얘기가 왜 나온지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왜 거기서 도둑 X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네. 어린이 프로나 이런 이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네.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예. 만약에 이렇게 재미를 선사하고 어떤 이제 애드립이나 이런 형태가 되어졌을 때는 네. 유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부분들이 지켜져야만이 유아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때리는 장면이 아니었다. 네. 그냥 그런 설정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너무 친해서 그랬다 또 이런 변명도 하더라고요. 그건 역시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네슬링 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뻗으면서 이렇게 가슴을 톡 치는 거 지금 이제 이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장면에 대해서 따라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폭력 형태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고스란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모방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반두라라고 하는 외국의 학습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큰 인형을 가지고 인형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제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험을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네. 모방학습.
근데 진짜 그렇게 따라 한다니까요. 따라하죠. 근데 그렇게 어린이 방송을 한 EBS에서 왜 그렇게 부적절한 방송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과거 그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인 대상으로 군인을 해서 상대로 이제 하는. 네. 위문 공연 형태였는데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로 이제 공연하는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1부, 2부를 통해서 1부에서는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방송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고 2부는 이제 굉장히 그 선정적으로 뭐 방송에 부적절하게? 하지만 군인들의 사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유튜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현재는 이제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워낙 중독성이나 아니면 연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자극적인 소재들을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어린이 유아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교육학자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참가해서 그렇죠. 이런 것 콘텐츠도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미, 그다음에 또 시청률,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야 아니 그래도 아니 재밌기도 하면서 교육적이기도 하면서 이걸 다 추구해야죠. 또 재미없게 하면 애들이 보겠습니까? 하니까 그 고민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라든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욕설이라든가 욕설이 유튜브 나오면.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로 안 되고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게이트 키핑처럼 이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문매를 맞고 뭐 EBS의 사장도 역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처음에 이제 있고 이상하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해명한 게 내용이 조금 부적절해서 첫 번째 문제가 됐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뭐 욕설 파문 또 내지는 뭐 성매매 혹은 유흥업소에서 쓰는 그런 이상한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고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 또 규제를 안 받아요. 그렇죠. 이게 EBS라고 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나갔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규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동영상 접속이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네.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워낙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게다가 EBS 그러면은 우리는 믿고 보는 방송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그 심의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노란 딱지 붙는 그런 이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만약에 뭐 ITN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면 방송 심의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키핑이나 아니면 또 심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가 있는 데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카메라 없을 때에도 혹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사실 되고요. 네, 그럼 뭐 실제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개그맨들이 카메라가 없을 때는 굉장히 다른 수줍은 모습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카메라가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아, 카메라가 있을 때는 게 오히려 더 최대치로 나쁜 네, 행동일 수 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피해자가 또 미성년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 없이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컨텐츠 관련해서 컨텐츠 특성상 유튜브 라이브,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EBS처럼 그 정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죠. 볼 수 있게끔. 근데 이 유튜브 라이브를 왜 굳이 합니까? 저는 좀 그 EBS에서 생방송에 관한 그 어떤 노하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왜요? 이제 다른 네. 생방송에 대한 그 제작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공연이나 뭐 기타 등등. 한데 이제 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본다면 녹음 방송, 녹음이거나 아니면 녹화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이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과거 이제 MBC 같은 경우에도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 뮤지션이 이 그 하의를 벗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방송이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유튜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새로운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이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플랫폼이 또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이런 특성을
나쁘게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깊게 생각을 좀 세력 있게 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일이 밝혀지고 나서 당사자인 출연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피해자일 수 있는 최영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당사자인 이 최영수나 아니면은 또 박동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 폭행의 의미를 담지 않았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그맨들이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긴 기해요. 그리고 그렇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어린이 유아 팬들에게 끼칠 영향 때문에 사생활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폐지되거나 이렇게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공황장애까지도 올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네네.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성과 그다음에 또 EBS에서는 제작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에 관해서 적절한 이 대책과 그다음 앞으로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EBS에서 그래서 김명중 대표가 사실은 즉각 또 사과를 하고 이제 방송 자체를 중단하고 이러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이 유튜브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EBS에 대해서 돈만 하는 방송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구독자 수가 많고 그러면은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광고 수익에 시청 수익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개인 방송도 아니고.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드라마 촬영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촬영 사고로 현장 스태프가 다쳤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굉장히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네. OCN의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스태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1년 6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표 골절 사고가 이루어진 1년 것인데요. 6개월이요? 네. 지난달 29일에 이제 인천 영종도 인근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네. 슈팅카 그러니까 촬영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차량입니다. 탑승해서 이제 경찰차가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에요. 네. 물론 촬영하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네. 한데 이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다 미리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이 야외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약 80% 이상이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촬영에 관한 보험을 들어야 되고 보험을 든 증서로서 경찰과 아니면은 현지 이제 행정 당국에 촬영 신고를 해야만이 그렇죠. 네. 촬영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아니면 이런 연기자가 어떤 방패막이처럼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차량 슈팅카 촬영 장면에서 촬영 감독이 이 차에서 추락을 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촬영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관계자든 아니면 또 정부 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제작을 외주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더욱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자동차 법률과관에서는 좀 전문가이잖아요. 그렇죠. 면허증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있는데, 이 슈팅카에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찰의 관리와 그다음에 또 행정당국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안전관리가 된다는 사실 저한테 의뢰 들어온 것 중에도요. 이렇게 방송 제작하시는 스텝이었는데 다쳤어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책임 부분을 나누는 시스템에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주 묘하게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제작 현장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시사 전문 종합 기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고 좋은 길, 정의로운 길로 이끌어야 될 목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교육 방송의 또 한 프로그램 출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의 무게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도 시사 프로그램의 무거움을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